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시장 실패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뭐 적게 들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시장 기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 명제를 후생경제의 제1정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수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자들의 그 어떤 이기적인 사익 추구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선, 결국 가격인데요. 이놈에 의해서 사회 전체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쟁 균형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균형이다. 뭐 엄밀하게 이제 생산량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의 생산량, 요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걸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몇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시장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 줄여서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한 5가지 이유, 원인을 갖다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비용 감소 산업, 불안전 정보,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뭐 그 뒤에 31쪽서부터 시작하는데 보시면은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설명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말로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원인이 이제 불안정 경쟁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뭐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도 이제 독점 시장도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생산자, 공급 측면에 딱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 그때를 갖다 이제 공급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우리가 흔히 독점 시장 그러면 공급 독점 시장을 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요 독점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수요 독점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많은데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즉 구입을 하는 쪽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를 수요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더 나아가 보면 쌍방 독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도 하나의 소비자,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도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그런 쌍방 독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 독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예전에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 지금 KTNG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공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금도 보면은 그 인삼이라든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예전에 했던 게 담배인삼공사에서 했던 게 취급했던 게 담배, 인삼,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소금도 그 담배인삼공사 그 이전에는 전매청이라고 했거든요. 정부의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처였습니다. 그래서 전매청 시절에는 소금까지도 이제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공급 측면에 담배 시장에서 공급 측면에 담배인삼공사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 독점의 대표적인 예고요. 수요 독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수요 독점은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 독점은 주로 이제 노동시장을 갖다가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 노동시장을 살펴보면은 공급자는 그 기업 하나, 수요자는 노동을 수요하는 쪽은 그 기업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쪽은 노조를 결성을 했다라고 하면 노동조합, 그게 이제 공급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 기업이 하나, 그리고 공급 측면에 노동조합 하나 해서
쌍방이 이제 독점이 되는 그런 시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 독점과 쌍방 독점은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공급 독점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당연히 추구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게 이윤이고요.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기업의 목표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한 단위를 더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과 한계 수입, 그리고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을 영어로 마지널 레비뉴 앞서 따서 MR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계 비용은 MC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널 코스트 앞서 따서. 그래서 그 MR과 MC가 정확히 일치할 때, 그때 이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한다,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 같으면은 그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개별 기업은 그냥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 가격을 주어진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런지 모르지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그냥 수평선,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만들어 팔아봤자 그 가격만큼 더 수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한계 수입이 가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MR 이퀄 P가 되고요. 한계 수입과 가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하려면 MR과 MC가 일치해야 되고, 그런데 MR은 또 시장에서 형성돼서 주어진 가격 P와 일치하니까 결국은 P 이퀄 MC라고 하는 P 이퀄 MC일 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P 이퀄 MC일 때, 즉 다시 말해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경쟁시장에서 경쟁시장 전체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후생, 총이여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MR 이퀄 MC이긴 하지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한계 수익과 마찬가지 P 이퀄 MR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쭉 해보면 P 이퀄 MR 이퀄 MC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P는 P 이퀄 MC라고 하는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 총이여가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독점 시장 같으면은,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같으면은 독점 기업은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P 이퀄 MR이라고 하는 게, MR 이퀄 P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점 기업은 MR 이퀄 MC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고요. 근데 가격은 그 MR보다 MC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일 때의 생산량보다 더 적어지게 됩니다. 과소하게 생산되고요, 과소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쟁 균형과 경쟁 후생의 관계 살펴봤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쟁 균형일 때의 생산량, 거래량 수준에서 총이여가 극대화되는데, 이 경우 같으면 독점 시장 같으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에서의 거래량보다 더 적은 양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경제적 후생, 총이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달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실패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은 외부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정확한 정의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경제 주체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외부 불경제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외부 경제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예는 환경 오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그 사례는 뭐 이쁜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외부 경제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32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가지고 이제 다루었는데요. 근데 외부 불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즉 다시 말해서 총잉여 경제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 수준보다 좀 사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생산량, 그 생산량 수준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보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량 수준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과다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경쟁 균형에서의 생산량, 거래량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적 구생 총잉여가 더 적어지지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키고요. 외부 경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보다 오히려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량 수준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소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후생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장 또는 재화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시장 실패를 발생시킨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시장 안에서 어떤 주고받는 게 거래가 주고받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외부 효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 크게 보면은 그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갖다가 시장 내부로 끌어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가지는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 또는 보조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무시할 정도로 적다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어떤 쪽에든 뭐 그 재산권, 소유권 뭐 이런 걸 부여하게 되면은 협상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그 코우즈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정리를 코우즈 정리, 코우즈 시어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세금이나 보조금 부과하는 건데요. 외부 불경제 효과 같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그럴 때 가해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피해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 경쟁 시장의 균형에 맡겨놨을 때 얻게 되는, 즉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갖다가 이제 피구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고안을 했다 그래서 뭐 피구조세, 피구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보조금은 뭐 피구 보조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이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인데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완벽하게 갖춘 재화는 그냥 사적재 또는 민간재 또는 시장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공공재와 사적재를 비교해 보면, 사적재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 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뭐 캔커피를 하나 사서 마시려고 해요. 근데 캔커피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제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버렸다라고 하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할 때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합성을 갖는 재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때 제가 캔커피를 파는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캔커피를 구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게 됩니다. 이게 배제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성,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적재라고 부릅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소비에 뛰어든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아이도 국방 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방 서비스가 국방 서비스 제공하는 걸 두고 소비자들이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뭐 국방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세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그 세금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방 서비스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저를 공공재라고 불러줍니다. 뭐 엄밀하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순수 공공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다라고 하면 지방 공공재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또 뭐 순수 공공재, 그러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두 가지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 순수 공공재가 아니니까 비순수 공공재라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동으로 소비하고 또 동일한 양만큼 소비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져오게 되는데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저기 막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요. 공공재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외부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당연히 외부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또 야기하게 되겠죠. 공공재로부터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 여러 가지 뭐 조세 시스템을 갖다 이제 고안을 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세 시스템 가격이 되겠죠. 공공재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근데 그 조세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개별 소비자들한테, 공공재 소비자들한테 한 단위 더 추가해서 소비할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갖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공공재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얼마인지 이걸 갖다가 뭐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밝히려고 해도 또 조사하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가지고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들, 즉 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 실패의 이유는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을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감소 산업은 대부분 그 초기 투자 비용 또는 초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해도 결국 평균적인 비용, 그러니까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그게 이제 평균 비용이 되는데요. 그 생산량이 증가해도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력 산업이라든지 수도, 가스, 철도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그 네트워크 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산업, 망 산업 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인데 그때 평균 비용이 가격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그 차이만큼은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쟁 시장에 맡겨 놓는다라고 하면 정말 효율적, 그러니까 그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보다 훨씬 더 적은, 굉장히 적은 생산량 수준에서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소 공급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실패한다. 그래서 결국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던지요, 아니면 생산하는 기업에 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적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 공급량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니까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다음에 통신시장, 지금 KT가 대세긴 하지만 다른 그 기업들도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이동통신시장, 그리고 이제 또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는 이제 정말 지역 독점으로 해가지고 민간 기업에게 맡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감소 산업이고, 비용 감소 산업에서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에서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더 높다. 그래서 그만큼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적정한 생산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불완전 정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의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이,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마지막 조건이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쪽은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좁게 보면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 맡겨놨을 때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시장 실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평성은 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가 하면, 생산된 재화로부터 창출되는 편익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뉘어졌을 때 형평하게 분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형평한 분배, 그리고 부의 형평한 분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좀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평성에는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얻는 상태, 즉 균등하게 소득이 분배되었을 때 형평하게 분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최소한의 소비 수준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이때가 형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시장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이 분배되면 그게 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평성의 원칙이 두 가지 있는데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부담 능력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걸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부담 능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게 바람직하다, 형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원칙입니다. 주로 이제 조세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이제 형평성의 원칙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맡겨놨을 때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소득 분배의 형평성, 부의 분배의 형평성 이게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보면 대부분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소득의 형평화 분배가 보장이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하는 수단은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 말고는 뭐 다른 방식들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조세 및 보조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은 뭐 공공 임대주택을 정부가 물론 뭐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LH 공사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기 막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례가 있고요. 조세와 보조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정책은 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규제는 뭐 크게 두 가지, 뭐 양적 규제와 질적 규제, 죄송합니다. 세 가지 가격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적 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적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뭐 수량 규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규제가 있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시장에서 보면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질적 규제는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하고 관련해서는 건축 규제, 건축 기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러이러한 자재로 만들어라, 뭐 철근이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 뭐라고 하는 건축 기준이 이 질적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가격 규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뭐 상한이나 하한을 규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학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를 한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도록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효과를 시장 내부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요. 비용 체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물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용 체감 산업에 비용 체감 산업에 진입한 기업들에게 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불완전 정보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그 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 실패를 갖다가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가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한 재화를 직접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공부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품질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인데요. 그런 게 이제 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뭐 실적 분석 결과도 그렇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도 낮을 뿐더러 파산의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보다는 좀 정치적인 고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그 생산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게 정말 민간 부문의 어떤 세금을 통해 충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싼 가격에 팔아 버리니까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에 관련된 MB와 MC에 관련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 가격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모두 갖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한 재화를 직접 공급한다라고 해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만족시키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조세와 보조금 경우도 이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 실패를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에서는 뭐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와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정부가 개입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형평성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민간 기업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해가지고 재화를 생산하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낮아지고 생산량은 높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형평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형평성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의도한 효과하고는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평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하면서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태가 형평성이 충족된 상태인지 이걸 갖다가 그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도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데 또는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정부가 개입했는데 자원 배분이 그 이전보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심화되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제한된 정보와 지식, 민간 부문의 반응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요. 관료 조직의 문제,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이 정부 실패의 굉장히 큰 원인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X 비효율성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요인이 적어서 방만하게 운영될 때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기업이라든지 관료 조직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정부는 관료들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료 조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X 비효율성 이걸 갖다가 이제 줄이기가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당하냐? 뭐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할 수 있는데 그 크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놨을 때 시장 실패의 크기하고 비교해서 시장 실패의 크기보다 정부 실패의 크기가 더 적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효율성이 저하되는 게 효율성 저하되는 게 더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성을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차에는 그 부동산 거래세를 공급 측면에 부과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 설명드리진 못했지만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